네, 반갑습니다. 당국대 손승우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제 차세대 지식재산 제도를 중심으로 특히 이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리고 3D 프린트, IoT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포럼의 주제가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부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1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기 영국에서 이제 전기기관을 발명하고 세계의 리딩 국가가 되었고요. 그다음 네덜란드도 상업혁명을 통해서 세계 주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요 4차 산업혁명도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이고 이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하면 보통 이제 앞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설명하셨다시피 어떤 융합과 이제 연결을 이제 키워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정의를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제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과 바이오 산업,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혁명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IoT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로봇공학이라든지 뭐 무인 자동차, 3D 프린팅, 나노, 뭐 클라우드 컴퓨팅, 뭐 그다음에 증강현실 등등의 기술들이 이제 새로운 기술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은 과거 이제 1차 산업혁명이 이제 우리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체해서 많은 일자리들이 이제 대체가 됐고요. 새로운 지식 산업이 생겨났습니다. 이 4차 산업은 이제 인간의 산업을 대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식 산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위 말하는 지식 산업 혁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어떤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것을 잘 준비를 하게 되면 새로운 어떤 부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제 집집마다 자동차가 한 대씩 있듯이 이제 집집마다 인공지능을 하나씩 가지고 계실 거고 또한 이제 3D 프린트도 요즘은 이제 3D 프린터가 뭐 여러 가지 부품도 만들어냅니다만 음식까지도 만들어냅니다. 집집마다 이제 3D 프린터 하나 두고 오늘 짜장면 먹고 싶다 하면 이제 누르시면 만들어지고 뭐 이런 피자도 만드는데 맛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상의 패러다임이 이제 확실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 특허와 관련해서도 12배 정도 이제 증가해서 2010년에 421건이었는데 2015년에 5,000건 정도 이제 특허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융합의 시대에는 창작의 어떤 다양성, 그 다음에 아마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어떤 부의 분배라는 새로운 이제 과제가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독점화의 우려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와 또 기대가 함께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좀 살펴보면 GDP 대비 우리 1인당 그 R&D 투자는 OECD 국가 중에 최상급에 있습니다. 최고의 수준에 있고요. 특허는 이제 우리가 보통 빅5라는데 우리가 빅4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나 이런 분야에서 우리 지식산업 분야에서는 우리가 세계를 좀 선도할 수 있는 지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 교수님 발표하신 바와 같이 이제 무역 수지로 들어가 보면 우리 굉장히 19년간 약 기술 무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만 무역 규모 자체는 증가했습니다만 약 6조 원 정도의 적자를 매년 이렇게 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서도 역시 1조 9천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컨텐츠 분야는 이제 흑자를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AI 분야의 특허 등록도 보면 미국이 한 53%를 차지하고 있고요. 일본이 26%입니다. 그래서 이제 AI 분야를 이제 주도하는 국가는 이제 미국과 일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빅4에 있는데 불구하고 AI 분야는 여기 4%의 수준에 3% 수준으로서 굉장히 좀 부끄러운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한번 기사를 보셨을 텐데요. 타임즈가 세계 50개 이제 발명품을 2010년도에 했는데 그게 우리의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 교사 인키인데요.
요거는 과거에 이제 2003년에 과학기술부가 키스트에다가 지능 로봇 사업단을 발족하고 한 10년간 연간 1천억 정도 규모의 R&D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뭐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인공지능 로봇인데 이게 후속 R&D가 이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제 중단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런 R&D를 장기적으로 투자했다면 아마 또 우리는 이제 리딩 국가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서 있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의 성공 조건을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게 유연한 제도라는 것은 결국 융합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풀고 새로운 어떤 보호 체계를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불립니다. 저도 이제 뭐 작년 재작년 때 아프리카 국가에 가서 전자정부 수출 이제 그런 사업도 해봤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IT 지수로서는 이제 전자정부 지수는 1위입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 이제 3위로 떨어졌습니다만 그 이제 IT 강국이라 불리기 때문에 이제 이 아프리카 국가도 한국의 이제 전자정부를 이제 수입해 오고 있는데 부끄럽게도 IT나 우리 이런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소프트웨어거든요. 이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여전히 세계 100대 기업 안에 우리나라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핵심을 우리가 짚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가 좀 잘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런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근간은 사람이고 우리가 교육을 잘 이제 시켜야 되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특허청이나 이런 이제 노력을 해서 우리 초중등 이제 교과 과정의 정규 과정으로 이제 지식재산 과목이 이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 분야에서는 여전히 이 공학 분야에서도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사실은 이제 외연이 많이 넓혀졌습니다. 우리 공대 학생들 지식재산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질적인 분야에 있어서 또는 이런 융합적인 접근, 그럼 결과적으로 또 창업으로 이어지는 이런 메커니즘의 또 교육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인간의 지성을 가진 인공적인 어떤 존재 이렇게 하고 56년에 이게 존 메카시라는 분이 처음으로 이제 AI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기존의 어떤 기계와 다른 점이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 딥러닝 기술이 최근에 갑작스럽게 이제 발전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인간이 두뇌의 많은 데이터 속에서 어떤 패턴을 찾아가는 그런 학습 방법을 그대로 이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 알파고 같은 경우에 우리 굉장히 충격을 줬었는데요. 알파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소위 말하는 하수들이 뜨는 그런 수들을 다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거죠. 스스로 판단을 해서 신의 한 수를 떠가지고 이제 뭐 이세돌을 이긴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기존의 방식과는 결과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결과물이 정확하게 기존의 소프트웨어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제 약한 인공지능, 이제 현재 알파고나 그다음에 뭐 IBM의 왓슨이라든지 왓슨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잘 아시면 뭐 퀴즈 대회 나와서 우승도 하고 최근에는 그 기술을 적용해서 이제 암 진단 AI를 쓰고 있는데 인간보다 굉장히 정확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한 인공지능인데 이것은 약한 이제 미래 기술입니다. 이제 약한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의 지식 산업의 한 분야를 이제 인간을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것이고요. 강한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이 점점점 발전해 가지고 스스로의 자아를 갖는 겁니다. 이제 종합적 인간과 같은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독립적인 자아를 가진 이제 존재로 발전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거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EU 같은 경우는 이제 킬 스위치를 이제 장착하는 걸 의무화시킨다든지 여러 조치들을 이미 올 초에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인공지능이 창작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잘 보다시피 이 기사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이 쓴 것이고요. 이제 거의 뭐 상용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람브란트 프로젝트입니다. 람브란트 하풍을 그대로 이제 만드는 것이고요. 이게 전시를 걸어서 한 1억 1,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빈센트 반고의 저런 구글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하풍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리고 아야무스 같은 경우 스페인의 말라 대학에 이제 작곡하는 이제 AI인데 이 같은 경우 런던 심포니아 오케스트라가 같이 연주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방문해 보시면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얘가 이제 창작하는 속도인데요. 8분에 한 곡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작곡가들 만나보면 보통 이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만 3개월에 한 곡 정도를 만들어내거든요. 굉장히 창작의 고통을 거쳐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은 8분에 한 곡, 그 다음에 점점 발달되면 이 속도가 점점 간격이 줄어들 것이고 이제 다양한 창작물이 대량으로 쏟아지는 시대가 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저작권법은 이 인간의 사상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주어지는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인간을 중심으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I가 스스로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는 현재 법으로서는 보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콩고 같이 얘는 이제 지금은 이제 죽었습니다만 이렇게 추상화를 잘 그렸습니다. 그림을 참 잘 그리는 이제 침팬지였는데요. 얘가 그림 뭐 전시회에서 상당히 많은 고액으로 이제 판매가 되고 했었는데 이런 이제 그림이 상당히 인간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만 인간의 그린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특허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특허법 제33조도 이 자연인, 즉 인간의 발명에 대해서만 권리를 이렇게 부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본의 경우는 작년 초에 이런 뭐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지식재산 전략본부란 우리로 따지면 이제 지식재산위원회 같은 곳인데 여기서 이제 차세대 지식재산 이제 시스템 검토위원회에서 이제 보고서를 하나 4월달에 내놓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AI를 주로 다루게 되는데요. 일본이 갑자기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 보고서는 과거에 일본은 이미 AI에 대해서 10여 년 이상 논의를 쭉 해왔었습니다. 우리는 이제서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AI 창작물에 대해서 인공지능 산업을 촉진, 이게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데 거기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제 방향을 일단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인공지능이 만든 것은 대량으로 다양한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호 수준을 정해야 된다라고 보고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AI 이용 양태에 따라서 권리 부여를 각각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인공지능 음악 만드는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개발자가 제공하고 이용자는 거기다가 이용자가 스스로 학습 모듈을 만들고 빅데이터를 집어넣는 경우에 이 창작의 결과물에 더 깊이 관여한 자는 그 이용자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권리를 그 AI 개발자보다는 이용자에게 주는 것이 타당하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양태는 우리가 앞으로 좀 연구를 해서 이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호 기간도 현재 사후 70년, 그러니까 창작자의 생애 플러스 70년간 보호하고 있는데, 그건 너무나 길죠.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단기에 보호 기간을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이 다양한 창작물이 만들어지면 인간이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이 잘못 사용하게 되면 침해의 위치에 놓이게 되고 인공지능과 이제 인간이 충돌하는 문제, 분쟁이 소지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 즉 아까 보호 기간도 낮추고 보호 수준도 낮춰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이제 굉장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EU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EU는 이제 구체적인 보고서는 내놓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2014년도에 로봇 규제 지침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법적 이슈나 뭐 사회적 노동 이슈나 여러 가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식재산 이슈를 하나 얘기하면서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큰 방향만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 이제 1월에 EU 의회가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전자인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어떤 이제 개념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참 EU가 굉장히 이제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는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 때 반드시 인류를 위해서, 즉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해야 된다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윤리적 기준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혹시나 인공지능이 위에 아까 약한 인공지능이 더 발전돼 가지고 인간에게 위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킬 스위치를 반드시 탑재를 의무화시키고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아까 대량 생산되면 지식 산업들이 많이 없어질 걸 대비해서 세수가 감소하고 그런 걸 대비해서 이제 로봇세를 이제 도입하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대응인데요. 우리는 아직 뭐 이제 올 2월에 지식재산위원회에 산하의 이제 차세대 특별위원회를 이제 설치를 해서 이런 논의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단계이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이슈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AI 투자에 대한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보호의 어떤
보호 수준을 제공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지 말자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작용을 상당히 우려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이용한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주장을 합니다만 여전히 인공지능 산업 투자에 대한 이제 니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보호를 하되 굉장히 낮은 수준의 보호를 좀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의 요건에서도 인간의 창작물과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구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창작물에서 낮은 수준의 이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할 경우에 그럼 양자를 구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현재 지금 저작권은 특허와 다르게 등록 시스템을 의무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등록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무방식주의랍니다. 권리 창작에 있어서 어떤 형식이나 절차가 필요 없다라는 건데 이래 되면 이제 방식주의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일정한 표시를 해서 인간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좀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그 한 예로서 컨텐츠 산업진흥법상 우리 상당한 투자가 들어간 컨텐츠에 대해서는 일정한 표시를 해서 이용자가 안전하게 그 표시를 보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을 하나 예를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 기간도 아까 단기로 얘기했는데 현재 지금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상당한 투자한 데이터베이스는 5년간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나의 예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권리 귀속에 대해서는 현재는 우리가 약한 인공지능 단계이기 때문에 그 창작물의 귀속은 인공지능 자체의 주기보다는 아직 이제 법인격을 부여하기는 아직 이른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창작에 관여한 인간에게 귀속을 시키되 아까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그 권리 관계를 이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의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이 가능하려면 이 알고리즘하고 이 빅데이터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에 관한 문제는 사실 별도로 많이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창작물들을 얘가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의 다양한 창작물을 이제 가져오길 때 이걸 침해로 보게 되면 빅데이터 자체가 존재하기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외로 좀 저작권 제한 사유로 예외로 좀 빼줄 필요가 있는데 일본은 이미 2016년도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정보 해석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소위 말하는 데이터 마이닝이 가능하도록 저작권 제한 사유를 신설을 했습니다. 여기 제가 좀 이게 연구 같은 경우는 비상업적 제가 이거 좀 못하놨는데요. 비상업적 연구에 한해서 이 텍스트 마이닝과 데이터 마이닝을 가능하게 법 규정을 이제 고쳤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페어 유저라는 규정이 저작권법상에 있는데 그 해석을 통해서 빅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지시재산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빅데이터 산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이슈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개인정보 보호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융합적인 어떤 빅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해결돼야 될 문제이고 현재 이 빅데이터 법안이 지금 산정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 지시재산 관련 문제, 그다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함께 논의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침해와 관련해서도 결국 아까 우리가 인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보호 수준을 이제 현재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인간들이 다 잠재적 침해자 위치에 놓이기 때문에 이 보호 침해 판단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지금 현재 실제적 유사성 단계를 이제 현전 유사성, 즉 데드 카피 수준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침해로 보지 말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좀 적절하다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AI 침해 행위에 대해서 이제 방조 책임, 예를 들면 AI가 이제 저작권 침해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좀 재밌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채팅 로봇을 만들었었는데요. 48시간 만에 셧다운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은 채팅을 하라고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 어떤 나쁜 의도로 만든 것은 아닌데 이게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얘를 학습을 나쁜 빅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이제 욕하고 인종차별적인 얘기들, 뭐 정치적 편견에 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입을 시키니까 얘가 나중에는 계속 막 욕하고 비방하고 인종차별하고 성차별하는 그런 내용들만 계속 쏟아내는 거야.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생긴 거죠. 이런 경우에 과연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이제 소위 말하는 방조 책임을 우리가 미룰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 경우의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좀 앞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형사처벌, 이제 현재 저작권 침해라면 형사처벌을 하는데 우리 인간들에게 형사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제가 보이는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을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산업을 육성할 쪽으로 가고 아니면 하나의 보상금 체계로 먼저 사용하고 보상금을 주는 이런 방식의 어떤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전 저작권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특허법에도 그런 이슈가 남아 있고요. 현재 부정경쟁 방지법과 같이 이제 어떤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부정한 경쟁 행위,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이제 규율을 하는 이런 우리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어떤 규율 체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펩 소사이어티를 해가지고 펩 소사이어티 개념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필요한 물건을 이제 다 품종 소량 생산하는 겁니다. 집에서 혼자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까 제가 피자도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집에서 뚝딱뚝딱 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만 있으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고요. 이걸 소위 말하는 이제 왜 가능하냐면 이런 3D 프린터 같이 디지털 제조 이 툴들이 개발되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3D 프린터가 보급되면서 새로운 IP 이슈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이 3D 프린터 기술의 발전과 또 이것이 상용화 되면서 보급되면서 소위 말해 무형의 지식 재산이 유체화되고 또 네트워크가 발전하면서 이것이 서로 공유되고 유통이 됨에 따라 이제 새로운 IP 침해 이슈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된 또 환경적 요인 중에 하나가 30여 년 전에 이 시제품 제작용으로 만드는 이 3D 프린터와 관련된 특허가 이게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게 압출 적층 방식의 이 특허가 2009년에 만료되면서 이제 저가형 3D 프린터가 이제 보급이 되고 이제 되면서 이제 이래 되면 집에서 조그마한 것들은 다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직면, 이제 특히 부품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설계 도면과 관련된 침해 문제인데요. 우리 특허법은 이제 업으로서 이제 특허 제품을 이제 특허를 실시하는 경우에 이제 침해를 보게 되는데 이 도면을 이용해서 업체가 업으로서 특허 제품을 제작하는 경우에 침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 혼자 뭐 이렇게 소량으로 제작하는 경우는 특허 침해가 발생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이제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생활용품이나 액세서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부품 교체 부품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이제 주로 만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품 산업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업체가 이제 개인이 아닌 업체가 특허 제품의 소모성 부품을 3D 프린터로 제작하게 되면 해당 부품을 이제 구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제 감정 침해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D 이 디지털 설계 도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를 뭐 작성하는 것이 이제 생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 침해는 되지 않지만 또 설계 도면은 저작권상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걸 무단 복제해서 유통할 경우에는 이제 복제권과 이제 전송권 위반의 어떤 우려도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디자인 보호법적 입장에서는 이 등록된 디자인의 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물품을 업으로서 이제 생산하는 경우에는 이제 예비적 침해 행위로서 이렇게 규제가 현재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저작권법적 입장에서는 현재 저작권법상 이 사적 복제에 관한 이제 저작권 제한 사유, 즉 우리가 저작권은 이제 배타적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만 또 일정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교육적 목적, 집에서 혼자 복제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침해에서 제외시키고 있거든. 그걸 제한 사유라고 합니다. 여기에 제한 사유 중에 하나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즉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혼자 복제하는 경우에 우리가 침해를 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런 3D 프린터 같은 거 집에서 혼자 갖다 놓고 이런 왕구 같은 거 캐릭터 같은 걸 만들어내게 되면 침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누가 이 왕구를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쪽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적 이용하는 복제의 허용 범위를 다시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외를 빼고 있는데 복사기 한 대당 보상금이 이렇게 저작권 보상금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금을 주는 방식의 어떤 접근 방법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해결 방법으로 또 하나가 이제 이 3D 프린팅 설계 도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은 특정 프린터에만 적용되는 이 도면, 이 3D 파일을 작동하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 DRM 기술을 이제 적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과거에 여러분 그 유사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SK텔레콤에서 이제 SK텔레콤은 이제 MP3 모바일 폰도 가지고 있고 멜론 음악 사이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MP3 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멜론에서 다운받은 이 음악만 쓸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이 그런 경우에 이제 이 공정거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소비자 이익을 너무 침해한다. 이렇게 했을 때 공정거래가 어떤 침해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위반은 아니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다 풀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음악도 듣고 싶고 저 음악도 듣고 싶고 그래서 다른 사이트에서 합법적으로 사온 것도 이게 듣고 싶은데
여기 DRM이 적혀 있어가지고 멜론에서 가져오는 음악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조금 이제 결국 호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소비자 불편을 야기해서 결국 다 풀어버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접근 방법도 조금은 제가 보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좀 제한되어서 몇 가지 이슈들만 정리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